네, 우리 사장님들 빚도 많이 늘었습니다. 또 집으로 가면 집에도 이 갚아야 될 부채가 많습니다. 가계부채 역시 12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120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. 국민 한 사람당 2,4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태어난 이 아이도 2,400만 원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. 빚더미에 눌리는 우리 가정 얘기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영업자 먼저 얘기부터 해죠. 수가 줄고 빚은 늘었다고요. 빚은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참 기이한 현상인데 예. 해석은 가능합니다. 우선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556만 명, 1년 만에 한 9만여 명이 줄었습니다. 사실은 2002년 619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는데요. 예. 이 얘기는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렇죠. 자영업자가 많이 망하고 있다. 어.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전체 직업군 가운데서 자영업자 비중이 예. 35%에서 27% 정도로 떨어졌습니다. 이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.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망하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줄어든 거여서 결코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. 예. 그런데 빚은요? 빚은 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예. 빚을 내서 창업하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, 60대가 지금 은퇴를 하거나 베이비붐 세대 예. 은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거기다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길거리에 몰린 은퇴자들이 달리 할 게 없습니다. 이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다뤘습니다만 그분들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창업은 해야 됐고 그래서 대출을 좀 끼고 창업들을 하시는 거죠. 근데 이분들이 되게 망하다 보니까 대출 금액 자체는 이제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에서 한 30조 원 정도가 늘었고 비은행권을 전부 합치면 그 2배 정도가 늘지 않았느냐.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뭐 그냥 그 생활경제 전문가시니까 직접 한번 어느 A라는 어느 한 은퇴자를 생각을 했을 때 뭐 퇴직할 때 한 1억 뭐 많아야 2억 정도 어떻게 이제 마련을 했어요. 그거 갖고 치킨집 내기는 좀 어렵고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. 예, 네. 뭐가 필요하죠? 인테리어 필요하고 또 뭐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? 그래서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그나마 생계형 창업이 가능하다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목돈을 좀 쥐고 나오시는데 구조조정 하신 분들은 사실은 요즘 뭐 그렇죠. 1년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나오시기 때문에 창업비가 부족하죠.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, 원리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는데도 허덕대고 있다가 이제 문을 닫는 예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아까 기자 리포트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면요. 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. 하나는 이분들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자영업을 하다 망했다. 그러면 이제 빚더미 위에 올랐는 거고 돈을 더 구할 길은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또 하나 문제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느라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또 집에 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다중채무자입니다. 빚을 여러 군데서 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60% 이상이거든요. 대개 이제 5, 60대라는 뜻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우리 가계부채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일까요? 연체율은 어떻습니까? 이게 빚을 내서라도 사업이 좀 잘 되면 이자도 갚고 뭐 기분이 신이 날 텐데 그렇습니다. 이게 연체율은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가계대출 전반으로 보면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. 2012년 0.78%를 정점으로 해서 0.27%까지 떨어졌습니다.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근거죠. 이것 말고도 이제 상위 40%의 고소득자들이 빚을 내고 있다. 또 LTV 60%를 엄격하게 지켰다.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.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이 전체 가계대출 부실화 규모는 2%가 이제 한계인데 그것보다는 낮으니까 아직은 안심해도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영업자만 집계해서 지금 연체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. 이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. 각종 연구소에서. 통계는 없군요. 그렇습니다.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뇌관이 되지 않겠네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오겠습니다. 겨우 이제 가게 셔터 이제 내려놓고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집에 오면 또 은행에서 날라온 통지서 또 옵니다. 또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. 문자 오고 자, 이번 달 이자 납기일 지나셨는데요.
가계부채 추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표를 좀 잠깐 보시면요.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년간이 많이 늘었습니다. 2015년이 많이 늘었고요. 2년간 합치면 200조 원. 그리고 지난해만 보면은 125조 원 가량이 늘어서 예.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. 11.2%가 늘었는데요. 아하. 이걸 단순히 이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갚을 능력이라는 게 소득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소득 증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정의 소득 증가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? 대개 2%대입니다. 많으면 3%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11.2%라는 빚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.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조금 길게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. 왜 이렇게 외환위기 때부터 해서 가계부채가 늘었느냐. 외환위기 전에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였기 때문에 숫자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. 그 당시에 186조 원이었습니다. 186조. 예, 그게 지금 18년 제가 옛날에 만에 그때도 200조 돌파 뭐 그런 얘기 그런 뉴스를 전하셨죠. 네. 예. 186조 원 외환위기 전에였던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1,207조 원. 그러니까 18년 만에 7배 가량이 늘었습니다. 2000년대 초반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업 돈 많이 빌려서 많이 써라. 이 신용카드 사태 벌어지고 신용불량 생겼던 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00년대 중후반에 집값이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난해 이렇게 100조 원 이상 는 것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빚을 좀 얻게 한 게 큰 원인이 그렇죠.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 가격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이 신용 규제를 좀 완화했지 않습니까? 2014년 7월에 완화를 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집을 살았는데 작년에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이제 또 집값도 떨어져요. 그러면 뭐 아직 떨어진다는 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렇습니다.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가게 열었는데 이거 집값은 안 오르고 가게는 안 닫고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정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해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워낙 질이 나쁜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역시 한 절반 가량이 되는데 가계부채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집단 대출은 신규 분양을 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들어갈 때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. 아마 예.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. 그 경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그만큼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높죠. 뭐 정부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예. 충격이 오게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집단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금융권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건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물론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볼멘 그렇죠. 소리를 하죠. 부동산이 너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래도 빚도 자산입니다. 그러니까 빚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 대출 뭐 반은 내 집이고 반은 은행집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떡볶이집 반은 내 거고 반은 은행 거라고 다 자산입니다. 내 건데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빚이 많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그럼 빚부터 갚아야 되느냐? 이거 조금 어느 정도 좀 컨트롤 좀 해야 되는데 빚 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정으로서는 사실 뭐 대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소득 증가율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빚을 갚는다는 거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우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빚도 재산이긴 합니다만은 관리 가능할 때 재산이죠. 그래서 그렇죠. 빚을 더 내는 발상은 당분간은 접어야 되겠다. 일단 빚 더 낼 생각은 하지 말아라. 예,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이 오를 것 같다, 혹은 펀드가 좋을 것 같다, 혹은 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해서 빚을 내서 재테크를 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당분간 묻어둬야 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기존에 있는 빚 사실 크죠. 중산층 같은 경우는 번 돈의 4분의 1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고요. 예. 빈곤층은 벌어서 빚 원리금을 아예 못 갚고 있습니다. 다 갚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 늘려서 이거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여나가려는 디레버리징 전략이라고 합니다만 예. 그런 쪽으로 한 2, 3년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빚을 좀 갚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빚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